김할머니, 어젯밤에 그 소리 들으셨어요? 4층에서 지내는 박할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정할머니도 퇴소하신다면서요?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딸이 알고는 발을 동동 굴렀대요. 여기가 무슨 고급 실버타운이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아들한테 말했어요. 처음하고 너무 달라졌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하시려고요? 전 결심했어요. 여기서 나갈 거예요. 자식들이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냐 싶어서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요. 저도 그래요. 자식들한테 말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기가 그렇게 좋은 곳인 줄 알았대요.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80세 김숙희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김숙희 할머니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김숙희 할머니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80살이 된 나이든 노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남편과 30년 넘게 살았던 단독주택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죠. 남편이 떠난 후 5년 동안 혼자서도 잘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자식들은 늘 걱정이 많았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하면서 주말마다 번갈아 찾아왔죠. 특히 막내딸 소연이가 제일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낮잠을 자느라 전화를 못 받았다고 직장에서 뛰쳐나와 집까지 달려온 적도 있었답니다. 그때 얼마나 민망했던지. 나 멀쩡해. 괜찮아. 걱정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했지만 자식들 눈에는 제가 많이 외롭고 힘들어 보였나 봐요. 지난 겨울, 독감으로 일주일 정도 알아누웠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실버타운에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온몸이 쑤시는데 약 한 봉지 사러 갈 기력도 없더라고요. 혼자서 끙끙 앓다가 겨우 119에 전화했는데 그날 마침 큰아들 민우가 퇴근길에 들렀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이제는 정말 안 되겠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건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시설도 좋고 의료 서비스도 잘 되어 있대요. 처음 실버타운 얘기를 꺼냈을 때는 솔직히 서운했어요. 자식들이 나를 버리려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자식들의 진심 어린 설득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효도하고 싶어서 그래요. 매일 찾아뵙고 싶어도 못 찾아뵙는 게 너무 죄송해서요. 소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데 제 마음도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죠. 한번 가서 구경이라도 해보자. 실버타운에 처음 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28층짜리 고층 건물이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크리스탈 샹들리의 화려한 불빛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호텔리어처럼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죠. 어서 오세요, 어르신.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이런 응대를 받으니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산다면 자식들 체면도 세울 수 있겠다 싶었죠. 제가 머물게 된 방은 30평형대의 넓은 공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원목 마루의 감촉이 발바닥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거실에는 안락한 전동 소파가, 침실에는 첨단 전동 침대가 있었어요. 특히 욕실이 인상적이었는데 미끄럼 방지 매트는 물론이고 곳곳에 안전 손잡이까지 세세하게 갖춰져 있었거든요. 창 밖으로는 예쁜 정원이 보였는데 매일 저녁 노을이 질 때면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어머니, 여기서 지내시면 저희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딸 소연이의 말에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일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즐거웠어요. 아침 7시면 방송으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나와서 하루를 깨우죠. 8시부터는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요가 수업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뻣뻣한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아 창피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제가 앞줄에서 시범을 보일 정도가 되었답니다. 오후에는 미술이나 음악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수채화 그리기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평생 붓을 잡아본 적 없는 제가 그린 그림을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니 어찌나 뿌듯하던지. 특히 좋았던 건 또래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옆방의 선우 할머니는 저와 같은 연세였는데 첫날부터 친절하게 이것저것 알려주셨어요. 여기 저녁 식사가 7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같이 가요. 제가 좋은 자리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웠던지 덕분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죠. 그렇게 매일 아침 커피 모임도 하고 주말에는 마작도 2시간씩 즐기곤 했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재미가 있을지 몰랐네요. 하면서 웃음꽃이 피어났죠. 처음 한 달 동안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아침이면 전문 간호사가 방문해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해주고 식사도 영양사가 직접 챙겨주니 자식들도 안심했죠. 매주 화요일에는 전문의 회진도 있어서 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얼굴이 훨씬 좋아지신 것 같아요. 피부도 좋아지시고. 주말마다 방문한 자식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가끔은 집이 그리워 눈물도 났죠.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곳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요가를 위해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생겼고 같은 층의 다른 어르신들과도 가까워졌죠. 저도 처음에는 많이 낯설었는데 이제는 여기가 제2의 집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큰 아들 민우가 어느 날 어머니, 정말 이곳으로 모시길 잘했네요. 저희도 이제 마음 놓고 직장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식들도 안심하고 저도 편안하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평화로운 일상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런데 입주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직원들의 달라진 태도였죠. 처음에는 어르신, 오늘은 어떠세요? 편하신가요? 하면서 수시로 안부를 물어보던 분들이 이제는 인사도 형식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바빠서요. 이런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직원은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기까지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입주할 때 듣던 금액보다 30만 원이나 더 나온 거예요. 바로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했죠.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불가피한 인상입니다. 라는 짧은 답변만 돌아왔어요. 다른 입주민들도 마찬가지였대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인상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한숨 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자식들 용돈으로 살림하는 처지에 부담이 커지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머니, 저희가 더 보태드릴게요. 딸 소연이가 이렇게 말해줬지만 자식들한테 더 손 벌리고 싶지는 않았죠. 식사의 질은 정말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입주 초기에는 계절 식재료로 만든 반찬이 10가지는 기본이었는데 이제는 3가지로 줄었고 맛도 확 떨어졌죠. 이거 드셔보세요. 국이 너무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네요. 옆자리 선우 할머니의 한숨 섞인 말씀이 자주 들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비슷한 반찬만 돌아가며 나오는데 영양사에게 건의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뿐이었죠. 청소와 세탁은 더 심각했어요. 일주일에 2번 하던 청소가 한 번으로 줄더니 나중에는 대충 쓸기만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어르신, 저희도 인원이 부족해서요. 이런 핑계만 대면서 말이에요. 화장실 청소는 아예 형식적이었죠. 곰팡이가 슬기 시작했는데도 제대로 처리를 안 해주더라고요. 세탁물은 더 심각했어요. 제가 아끼던 브라우스가 찢어져 나왔는데도 책임지지 않으려고만 했죠. 세탁물 보관함에 넣으실 때 이미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더라고요. 의료 서비스는 정말 걱정이었어요. 전에는 아침마다 오던 간호사가 이제는 이틀에 한 번 정도만 오고 혈압 체크도 대충대충 하고 가더라고요. 어르신, 오늘은 좀 바빠서 간단히 할게요. 하면서 제대로 된 상담도 없이 그냥 가버리곤 했죠. 어느 날 밤에는 3층에 사시는 김 할머니가 심한 복통으로 고생하셨는데 야간 당직 간호사가 응급실까지 가실 필요 없을 것 같네요. 하면서 진통제 한 알 주고 말았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맹장염이었다더군요. 다행히 김 할머니 따님이 아침 일찍 오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큰 탈은 없었지만 그날 밤 김 할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입주 초기에 매일 있던 프로그램들도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강사 선생님과 계약이 만료돼서요. 참여 인원이 적어서요. 이런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요가, 미술, 음악 수업들이 격주로 바뀌거나 아예 없어져 버렸죠. 특히 저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수채화 수업이 없어졌을 때는 정말 속상했어요. 주말마다 자식들한테 자랑하던 그림들을 더 이상 그릴 수 없게 된 거죠. 취미 생활을 잃어버린 어르신들의 한숨 소리가 복도에 가득했어요. 시설 관리는 말도 못하게 엉망이 되어갔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수리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린 적도 있었고 온수가 안 나와서 찬물로 씻은 적도 여러 번이었죠. 곧 고치겠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는 관리사무소. 겨울인데도 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 날이 많아져서 전기장판을 켜놓고 지내야 했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천장에서 물이 새서 장롱에 있던 옷들이 다 젖은 적도 있었어요. 보상은커녕 자연재해라서 저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만 계속하면서 문제를 슬쩍 넘기기 일쑤였어요. 게다가 소독이나 방역도 제대로 안 하니까 바퀴벌레까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르신, 개인방을 추가적으로 방역하시려면 추가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돈만 요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입주할 때만 해도 최고급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이 무색해지더라고요. 입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다시피 했죠.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고 비싼 입주금을 낸 게 아닌데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특히 7층에 사시는 정할머니는 내가 여기 올 때 자식들이 애써 모은 돈으로 입주했는데 이게 뭐야?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어요. 그래도 운영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민원을 넣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 실제로 개선되는 건 하나도 없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95세의 박할머니 사건이었어요. 밤중에 화장실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는데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리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죠. 막내 아들 성민이가 한 번은 어머니,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하고 물어봤는데 차마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이런 이야기들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제 남은 여생 편하게 지내게 해주겠다고. 자식들이 얼마나 애썼는지 알기에 제 푸념이 그 노력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은 참기 힘들더라고요. 밤마다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니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드디어 모든 것이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게시판에 붙은 공지를 보고 모든 입주민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이번 달부터 관리비가 또다시 20만 원이나 인상된다는 내용이었죠. 게다가 식대도 10만 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물가 상승과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써 있었지만 다들 말도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어요. 선우 할머니의 아들이 변호사였는데 그분이 직접 찾아와서 항의를 했더라고요. 이런 일방적인 인상은 불법입니다. 입주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고 노인복지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을 기만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진의 태도가 얼마나 막무가내였던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수용하지 못하시겠다면 퇴소하셔도 됩니다. 대기자가 많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입주민 대표자 모임이 열렸어요. 저도 참석했는데 그날 있었던 일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15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였는데 다들 얼마나 분노하고 계셨던지. 5층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우리가 낸 돈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도 되는 거냐? 우리를 바보로 하는 거야! 하고 외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설장이라는 사람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소란을 피우시면 경비원을 부르겠습니다. 집단행동은 퇴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라고 협박하듯 말하는 거예요. 80이 넘은 노인들을 마치 말썽 부리는 어린애 다루듯 하는 태도를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자리에 계시던 박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기절초풍하셔서 한동안 진정을 못 하시더라고요. 불만 사항을 접수하려고 해도 이제는 아예 받지도 않았어요. 민원 접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담당자가 자리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 오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기만 하더라고요. 복도에 있는 민원함은 며칠째 열어보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쌓여있는 종이들이 넘쳐나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항의라도 하면 곧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끝내 아무런 조치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퇴소하는 분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2층에 살던 송할머니는 이런 곳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하시면서 작은 아파트를 얻어 나가셨고 4층의 최할아버지는 요양원으로 옮기셨대요. 6층의 정할머니도 딸네 집으로 가셨고요. 그런데 퇴소하려는 분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깎아서 주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시설 보수 비용을 제해야 한다면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차감하려고 했대요. 더 이상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 없어서 결국 자식들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어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소연이가 울먹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전혀 몰랐다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큰아들 민우도 이건 너무하네요. 당장 찾아가서 따져봐야겠어요. 하면서 화를 냈죠. 작은 아들 성민이도 어머니,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저희가 다른 곳 알아볼게요. 라면서 크게 화를 냈죠. 운영진의 태도는 점점 더 강압적으로 변했어요. 자식들이 찾아와 항의라도 하면 면회 제한하겠습니다. 라고 협박하고 주말에는 아예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며 가족들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독감 예방 때문이라고 했지만 다들 그게 핑계라는 걸 알고 있었죠. 실제로 직원들은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입주민들의 권리는 하나둘 침해되기 시작했어요. CCTV를 설치한다더니 복도는 물론이고
화장실 앞까지 달아놓는 거예요. 사생활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느낌이었죠. 심지어 방문을 예고 없이 열고 들어오는 일도 있었어요. 안전 점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한 번은 제가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실한 식사로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당뇨가 있어서 식단 관리가 중요한데 영양사는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밥은 질척하고 국은 너무 짜고 반찬도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김치하고 무말랭이 같은 걸로만 때우는 날도 있었어요. 매일 식당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죠. 어떤 분은 소화가 안 돼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점심시간에 나온 생선 반찬에서 금속 물질이 나온 거예요. 다행히 드시기 전에 발견하셨지만 그걸 영양사에게 보여주자 어르신이 실수로 떨어뜨리신 것 아닐까요? 라며 오히려 저희를 의심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더욱 조심스럽게 음식을 살펴보게 되었죠. 청소는 거의 안 하다시피 했어요. 복도에는 먼지가 쌓이고 화장실은 악취가 나기 시작했죠. 청소업체와 계약이 만료되어서 새로운 업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라는 말만 2달째 반복되고 있었어요. 결국 몇몇 어르신들은 직접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허리를 다치신 분도 계셨어요. 창문이 너무 지저분해 밖이 잘 보이지 않아 창문을 닦아달라고 해도 다음 주 청소업체 오면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새로운 청소업체와의 계약은 계속 미뤄지고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답답해서 창문을 직접 닦으려고 하니 안전상의 이유로 어르신들이 직접 창문을 열거나 닦는 것을 금지합니다. 라는 공지를 붙여놓았더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게다가 세탁물 관리는 정말 엉망이었어요. 옷에 다림질 자국이 생기고 색이 바래고 심지어 없어지는 일도 잦았죠. 어르신이 세탁물에 이름표를 제대로 안 붙이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라며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였어요. 제가 아끼던 한복도 세탁 후에 돌려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분의 옷장에서 발견됐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는데 아무도 닦지 않았던 거죠.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때 든 생각이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였어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에서 깼죠.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불안감에 매일을 시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식당에 내려갔는데 생선 조림이 나왔어요. 비린내가 좀 났지만 이제 이런 것도 감지덕지해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먹었죠. 반찬이라고 해봐야 김치하고 무나물, 그리고 그 생선 조림이 전부였어요. 묵은 김치는 너무 쉬어서 먹을 수가 없었고, 무나물은 간이 너무 세서 한 젓가락 먹다가 말았죠. 이 생선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옆자리에 선우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뭔가 비린내가 나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이런 것에도 익숙해져 버린 제가 슬프더라고요. 그래도 단백질은 섭취해야 하니까요. 하면서 억지로 먹는 제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3층에 사시는 김 할머니가 배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화장실을 서너 번이나 다녀오시더니 나중에는 걸음도 못 걸으실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셨죠. 그러더니 이내 5층의 박 할머니도 7층에 이 할머니도 화장실을 부지런히 들락거리시더라고요. 저도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화장실에 가보니 구토 증세가 있는 분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다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알고 보니 아침에 나온 생선이 상한 거였어요. 무려 15명의 어르신들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죠. 간호사를 불렀더니 조금 쉬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이러면서 대충 소화제 한 알씩만 나눠주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진의 대처가 정말 어이없었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면 실버타운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방에서 조용히 쉬시면서 지켜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탈수 증세까지 보였는데 말이죠. 화장실은 계속 가야 하는데 수액은커녕 물 한 잔 갖다 주지도 않았어요. 결국 이 할머니 따님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난리가 났어요. 당장 119 불러요. 식중독이 의심되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화를 내시니까 그제서야 구급차를 부르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그날 밤에 벌어졌어요. 평소 혈압약을 드시는 최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평소에는 정정하시던 분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쓰러지시니 얼마나 놀랐던지. 알고 보니 간호사가 약을 잘못 줬더라고요. 혈압약이 아닌 다른 어르신의 약을 잘못 전달한 거였죠. 그것도 용량이 3배나 되는 양을 말이에요. 알고 보니 그 간호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새로운 직원이었는데 약물 관리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해요. 다행히 최할아버지 아드님이 면회를 왔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즉시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큰 사고는 면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평소에 드시던 혈압약도 아니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약을 드시길래 뭔가 싶었죠. 하시면서 아드님이 얼마나 놀라고 화를 내시던지. 이 일이 있고 나서 입주민 가족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했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우리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발견된 거예요. 작은 아들 민우가 알아보니 누군가 입주민들의 건강 기록과 재산 상태가 적힌 서류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거예요. 제가 복용하는 약 내역을 어떻게 알았는지 전혀 모르는 약국에서 전화가 와서는 어르신, 영양제 주문하시지 않으셨나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또 보험 설계사라면서. 어르신 지병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이런 보험 상품은 어떠세요? 이런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왔죠. 개인정보가 새어나간 게 분명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대요. 보호자 연락처로 보험 영업 전화가 걸려오고 병원 영업사원이 찾아오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자식들 연락처까지 유출되어서 밤낮으로 영업 전화에 시달렸다고 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의 정보가 금융기관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가 온다거나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6층에 사시는 정할머니는 정말 그런 대출에 넘어가실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 요즘 같은 때 현금이 있어야죠. 담보대출 한도가 있으신데. 이런 식으로 현혹했대요. 다행히 아들이 발견하고 막았지만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거기다 비상연락망까지 유출되어서 장례식장에서 전화가 온다든지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온다든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자식들 전화번호로 어머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하면서 장례보험을 권유하는 전화도 왔대요.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이런 식의 보이스피싱 전화와 보험가입 영업 전화, 그리고 문자를 하루에 수십 통씩 받게 되었죠. 이런 하루하루가 계속되다 보니 실버타운에서 생활하는 게 정말 한계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게 드러난 거죠. 딸 소연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런 곳에 더 이상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딸아이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큰 아들 민우도 즉시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어머니,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저희가 꼭 책임을 묻겠습니다. 하면서 단단히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작은 아들 성민이는 다른 입주민 가족들과 연락해서
대책위원회를 꾸리기 시작했어요. 메신저 대화방도 만들고 서로 겪었던 일들을 공유하면서 대책을 논의하더라고요. 이대로 눈 감고 있다가는 더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있는데 문득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입주할 때의 기대감, 반짝반짝 빛나던 로비의 샹들리에, 친절하던 직원들의 미소. 하지만 점점 나빠지는 서비스, 무시당하는 우리들의 권리. 이제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심했답니다. 이곳을 반드시 나가야겠다고. 그리고 우리처럼 힘없는 노인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 실버타운의 실체를 밝혀야겠다고 말이에요. 실버타운 운영진은 돈만 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고 무시했던 것 같아요. 자식 없는 노인네들인 줄 알았겠죠. 그렇게 완벽한 퇴소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밤, 딸 소연이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자식들 셋이 다 모인 건 오랜만이었죠. 소연이는 제가 좋아하는 대추차를 끓여왔고, 며느리는 약과를 내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차나 과자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큰 아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제부터 할 일들을 잘 들어주세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저희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평소 온화하던 민우의 목소리가 무척 단단하게 들리더라고요. 그 옆에서 소연이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런 곳에 모셔서. 작은 아들 성민이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상태였어요. 어머니, 정식으로 퇴소 신청을 하면 실버타운 측에서 분명히 방해를 할 거예요. 보증금도 쉽게 돌려주지 않을 테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어요. 노트북을 펴더니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자식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었더라고요. 민우는 다른 입주민 가족들과 연락망을 구축했고, 소연이는 관련 법률을 공부했대요. 성민이는 실버타운 내부 제보자까지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해놨어요. 계획은 치밀했어요. 우선 1단계로 다른 입주민 가족들과 연대해서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모으기로 했죠. 민우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피해 사례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CCTV 설치 동의도 받지 않았다. 약물 오투약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 식중독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 이런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4층에 사시는 박할머니 아들이 의사였는데 그분이 전문가 소견서까지 써주셨어요. 노인성 질환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관리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례라고요. 투약 기록부도 엉망이었다면서 이런 식의 관리는 범죄에 가깝다고 하셨대요. 자식들은 밤새 증거를 정리했어요. 제가 그동안 찍어둔 식사 사진들, 청소 상태를 기록한 영상들, 녹음해둔 직원들의 막말까지 하나하나가 무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성민이는 법률 자문을 받아가며 고소장 초안까지 작성해뒀대요. 결정적인 증거는 성민이가 찾아냈어요. 실버타운 내부 직원이 양심 선언을 한 거죠.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하면서 내부 자료를 모두 넘겼대요. 운영진이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팔아넘기고 식자재 원가를 부풀려서 차액을 착복하고 직원 인건비도 줄여서 빼돌렸다는 증거들이었어요. 심지어 정부 지원금도 불법으로 신청해서 착복했다는 증거도 있었죠. 가족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죠.
실버타운에서 보증금을 안 주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성민이가 벌써 내용 증명 준비해뒀어요. 법원에 공탁금 신청도 가능하고요. 하면서 자신감 있게 말하더라고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퇴소 당일 아침이었어요. 아침 일찍 민우가 정식으로 퇴소 신청서를 들고 왔죠. 예상대로 실버타운 측에서는 바로 방해를 시작했어요. 절차상 한 달 전에 신청하셨어야 합니다. 보증금은 시설 보수 비용을 제하고 드려야 할 것 같네요. 퇴소하시면 다시는 입소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해둔 상태였어요. 소연이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마쳤고 성민이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검찰청 민원실까지 다녀왔대요. 민우는 이미 경찰에 진정서도 제출해놨고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습니다. 모든 준비 다 해놨으니까요. 민우가 단호하게 말하자 실버타운 측이 당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장 통쾌했던 순간은 실버타운 원장실에서였어요. 그동안 우리를 무시하던 원장이 제 자식들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더니 성민이가 준비해간 증거자료들을 내밀자 얼굴색이 창백해지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특히 민우가 어머니가 드시다가 탈의난 식사 사진이랑 변질된 식재료 사진도 있습니다. CCTV 불법 설치 증거, 개인정보 유출 증거, 직원 진술서까지 다 있어요. 어디서부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요목조목 따져가며 말을 하니 원장이 완전히 기가 죽더라고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려고 했지만 성민이가 즉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습니다. 벌써 내용 증명도 준비되어 있고요. 하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결국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어요. 다른 입주민 가족들도 우리를 보고 용기를 내서 퇴소 신청을 하기 시작했죠. 짐을 다 싸는 동안 몇몇 어르신들이 몰래 제 방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도 곧 나갈 거예요. 용기를 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도망치듯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요. 실버타운을 나오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해방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나 봐요.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집으로 가요. 이렇게 말하면서 딸이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딸의 품에 안겨 있으니 그동안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의 용기 있는 탈출이 도화선이 되어서 실버타운의 비리가 모두 밝혀졌대요. 불법 CCTV 설치, 의료법 위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정부 보조금 횡령까지. 운영진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고 실버타운은 결국 문을 닫게 되었죠. 더 감동적인 건 그곳에 계시던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안전하게 퇴소하셨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힘을 모아서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모든 입주민들의 권리를 지켜냈대요. 보증금도 전액 반환받고 피해 보상금도 받았다고 해요. 지금 저는 딸 소연이네 집 근처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자식들과 가까이 살다 보니 건강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침마다 딸이랑 같이 공원도 산책하고 주말이면 민우네 가족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말이죠. 얼마 전에는 실버타운에서 함께 계시던 분들과 만났는데 다들 건강해 보여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의 용기 있는 선택이 결국 모두를 구했다는 생각에 뿌듯했답니다. 노인이라고 무시하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던 그들. 결국 우리의 지혜와 자식들의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보여줬죠. 이제 저는 알아요. 노인이라고 해서 불합리한 일을 참을 필요는 없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자식들이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인지도요. 어머니, 우리가 있잖아요. 하던 자식들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참 감사하죠. 앞으로도 이런 비양심적인 실버타운들이 있을 테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그리고 우리 노인들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자식들 덕분에 제가 다시 한번 당당하게 설 수 있었답니다. 여기까지 김숙희 할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부당한 일을 참고 견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식들 걱정된다고, 남 눈치 보인다고 침묵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비슷한 고통을 겪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계약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곳은 아니니까요. 우리 모두는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연로하셔도 우리의 권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